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26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5페이지 보시면 예금의 입금과 지급인데요. 이번에 여러분들 공고가 나고 난 다음에 그 예금의 입금 업무 요 파트는 좀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시험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높을 만한 그런 또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 예금의 입금 업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교재를 한번 보시면 예금의 입금무 처음 이제 뭘로 구분되나요? 현금 입금, 그 다음에 증권 입금, 그 다음에 계좌 송금. 그래서 요 각각의 내용들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통장 증서의 경우도 있긴 하지만 특히 요 세 가지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각각의 그 내용들 그리고 각각의 어떤 요구되는 그런 쟁점들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파트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읽으시기보다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입증 책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예금 계약의 성립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게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265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현금에 입금해서 금액의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예금계약이 성립하려면 우리가 의사의 합치가 있던 다음에 우리가 이 금액을 갖다가 금융기관 수납직원에게 전달하고 금융기관 수납직원이 그 금액을 확인하면 그 예금계약은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어떤 예금계약이 체결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보세요. 입금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 의뢰인과 확인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걸 여러분 끄세하시고 자, 입금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그러니까 서로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저는 만약에 입금자가 자, 100만 원을 입금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금융기관 수납 직원이 금액을 확인하니까 8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80만 원 확인이 됐다. 자, 그때 그러면 얼마에 예금 계약이 체결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금 의뢰액보다 실제 확인된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자, 입금 의뢰액대로 예금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그랬어요. 자, 지금은 자, 80만 원밖에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수납 직원이 금액을 확인했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 사람의 100만 원은 뭐예요? 단순한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80만 원이 성립되고요. 나머지 20만 원에 대해서 계약 성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누가 입증을 한다? 그렇죠. 입금자가 요 20만 원에 대해서는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현금의 확인을 유보하는 의사 없이, 그러니까 현금을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라는 그런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으면서 자, 이 사람은 입금자는 지금 보시면 100만 원 입금했다고 주장하고 통장에도 100만 원을 찍어둡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했다. 근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역시 80만 원밖에 금액이 없는 거예요. 자, 그때는 자, 어떻게 법률 관계를 처리할까? 그게 이제 그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이때는 금융기관이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통장에 찍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계약이 100만 원에 대해서 성립했다는 걸 의미하죠.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80만 원밖에 안 들어왔네요.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을 인정 못하고 80만 원에 대해서만 예금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때는 누가? 금융기관이 입증을 한다라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자, 입금 의뢰액보다 실제 금액이 적은 경우에 이때는 입금 의뢰액대로 계약 성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입금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자, 의사 유보 없이 예금 그 금액을 확인한다는 어떤 유보 의사 없이 통장을 발행을 해줬어요. 입금자의 그 의사대로 통장을 발행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금액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그때 그 금액에 대해서 예금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입증한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예금의 그 성립 시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 계약의 성립 시기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수납 직원이
돈을 받아 확인한 때 우리가 성립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특히 현금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과다 입금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금융기관이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통장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럼 한마디로 뭡니까? 금융기관에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통장에 우리가 전산 입력하기를 120만 원에 전산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100만 원 입금 확인은요. 자, 통장 발행은요. 120만 원 발행했다. 근데 이 120만 원 발행이 여러분들 제대로 된 발행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단순한 전산상의 오작 또 실수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100만 원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고요. 나머지 20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삭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 하나예요.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금주의 계좌에서 초과 입금액을 인출하면 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실제로는 1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근데 120만 원을 갖다가 통장에 발행을 해줬었는데 이걸 믿은 제3자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이 A라는 사람의 통장을 보고 우리가 담보를 갖다가 해준 C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채권자라고 할게요. 채권자가 이 통장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했다. 뭐 우리 어떤 다른 법률 관계는 무시하고요. 뭐 질권 설정에 있어서는 우리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 승낙을 받아도 질권 설정은 할 수 없지만 적립식이나 HC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 승낙을 받은 경우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질권 설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통장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나중에 실제로 보니까 12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 예금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실제로 110만 원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실제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은 100만 원이다. 그러면 불축이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선의의 제3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것을 신뢰하고 불축의 손해를 믿었기 때문에 이때는 금융기관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내용을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요. 다만 이때 배상액은 이 입금액에 관한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만약에 뭐 전부 명령이나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절차를 취하게 될 때 드는 비용이 있죠. 그 비용액 상당액을 손해배상한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2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밑법 내용 보시면 그러나 제3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알면 안 됩니다. 모르고 그 예금에 대해서 질권을 취득하고 금전을 대부 빌려주었거나 압류, 전부 명령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금융기관이 배상해야 한다. 다만 그때 배상하는 범위는 입금액이 아니라 그때 그 절차에 들은 비용에 한한다, 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리되시죠? 그래서 1번, 2번 착 정리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여러분 보실게 계좌상의 입금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요 교재에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냥 밑줄 긋고 그냥 굵은 것이 그냥 가볍게 했었는데 좀 체계적으로 여러분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집 작업을 할 때는 좀 뭐랄까요, 좀 눈에 이제 보기 편하게 이렇게 좀 작업이 가능해도 일단 교재 그대로 이제 내용을 실다 보니까 공부된 내용 그대로 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기 좀 불편하시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포스트잇이라든지 그런 거 통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보실 때는 좀 빨리 보고 넘어갈 수 있게끔 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쟁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 이제 보시면 자, 이때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 금융기관 임직원이 입금 조작을 잘못해서 차고 계좌 입금하고 정당 계좌에 자금 부족이 발생했을 때, 자, 이때 누가 잘못한 거다? 금융기관이 잘못한 겁니다. 자, 이 부분하고 저 뒤쪽에 보면 계좌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송금인이 잘못된 계좌로 우리가 송금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송금인의 잘못, 송금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하고 꼭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입금자가 정확하게 자, 내 통장으로 100만 원을 넣어주세요라고 했는데 금융기관 직원의 조작의 실수로 만약에 그 입금을 의뢰한 홍길동이 아닌 홍길순한테 만약에 홍길순 계좌에다가 입금을 했다면 그때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는 여러분들 결론만 먼저 알아두십시오. 자, 요거는 단순한 실수다, 단순한 착오다라고 해가지고 홍길순에 대한 예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요. 홍길순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홍길순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정당한 입금 계좌인 홍길동의 계좌에다가 입금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 A라는 사람이 금융기관에 자신의 통장에다가 100만 원을 입금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금융기관에 과실로 또는 뭐 차고 뭐 과실 다 잘못으로 인해서 B의 계좌에다가 입금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는 뭡니까? B의 동의를 넣지 않고 B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A 계좌에 넣으면 돼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자, 특히 B의 동의를 넣지 않는다는 거 그거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B가 내 통장에 웬 돈이야 라고 그것을 만약에 임의로 인출해서 소비를 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돈이 아니죠. 자신의 돈이 아님을 알고 그것을 갖다가 소비를 한다면 이건 형사상으로 뭐 횡령죄라는 문제가 생길 거고요. 또 민사상으로도 법률상의 권한 없이 지금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반대로 B 입장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걸 형사상으로 또 소비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횡령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요. 이때 금융기관의 과실에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자, 이 표현은 뭐냐면 금융기관은 뭡니까? 우리 상사기관으로서 선관 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분명히 A가 자기 자신의 입금 계좌에다가 입금을 해달라고 분명히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과실, 잘못으로 인하여 A 계좌에 입금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게 됩니다. 일단 금융기관이 A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채무 불이행. 그래서 만약에 A가 정말로 급한 돈이었는데 그 돈을 빨리 자기 계좌에 입금해서 어떤 그 돈을 갖다 활용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 그때 이제 그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A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금융기관 쪽에서는 A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B가 입금을 계속 반환을 거부하고 그렇게 되면 당사자 간의 어떤 문제지 어쨌든 금융기관은 A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 3번은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 2, 3번 그 사안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고요. 그렇게 쟁점이 어떤 거다? 입증 책임의 문제, 계약 성립의 문제, 그 다음에 동의를 받고 인출해야 되는지 동의를 받지 않고 인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꼭 좀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6페이지 보시면 증권료 입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증권료 입금과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 친 거 위주로 해가지고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타정권 입금의 경우에 주심위임설이라든지 양도성과 관련해서 예금계약의 성립 시기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도 역시 주심위임설을 갖다가 채택하고 있다라고 주심위임설 입장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그런 정도의 내용 확인하시고 다만 이제 수표라든지 그런 것들에 어떤 사항을 주의해서 받아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니까 너무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봐도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밑줄 친 거 위주로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타정권 입금의 법적 성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타정권을 입금시키는 행위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이 완료되면 추심 대전을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하는 무슨 계약이다? 위임계약입니다. 그래서 위임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겠죠. 위임의 취지에 맞게끔. 그래서 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타정권 입금 의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보시면 입금받은 어음을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해라. 두 번째, 어음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 지급받은 어음 자체가 완전한 어음인지 어떤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되지만 그 빠진 부분을 스스로 보충해야 되거나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 소구 절차를 갖다가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금융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그런 백지 보충 의무, 그다음에 소구 절차 이런 거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입금받은 증권이 제대로 된 증권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될 그런 주의 의무만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2번 보시면 수표의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밑줄 친 거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수표가 제시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선일자 수표인지 여부도 확인. 그다음에 수표 요건 구별했는지. 그다음에 일반 행선 수표의 경우에 입금인이 해당 금융기관과 계속적인 거래가 있는지 거래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 특정 행선 수표 같은 경우는 특정된 금융기관에서만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된 금융기관이 해당 금융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선관 주의 의무를 위반한 은행의 책임. 결론은 뭡니까? 우리 계약의 내용대로 하자면 선관 주의 의무를 다해서 위임인, 즉 입금인의 이익에 맞는 우리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입금자가 손해를 봤다. 그러면 당연히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쭉 보시면 뭐 그런 것들 보면 267페이지 보시면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267페이지 보시면 입금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완전한 수표를 갖다가 어음을 갖다가 제시를 했는데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시하지 못해가지고 입금자에게 불축의 손해를 끼쳤다. 그럼 당연히 금융기관 쪽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백지 보충 의무는 금융기관에 없다. 자, 그러면 뭡니까? 입금자에게 이거 마저 메워서 우리한테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계좌 송금인데요. 계좌 송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정당한 계좌에다가 송금을 의뢰하고 정당한 계좌에 송금이 제대로 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자, 송금인이 잘못된 계좌로 송금을 했던 경우에 그때 이제 법률 관계가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A라는 송금인이 잘 보시면, 자, 우리 금융기관을 거쳐서 B라는 우리 수취인에게 전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B 계좌에 정확하게 계좌번호를 넣고 그 다음에 입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금융기관이 그 취지에 따라서 B에 넣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금융기관의 과실이 아니라, 자, 송금인의 과실에 의해서 자, 잘못된 계좌인 C로 송금이 된 겁니다. 이때는 누가 자요, 송금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계좌번호 좀 길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 연세 드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잘못 누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송금인 이제 정보 확인 같은 게 화면에 뜨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좀 간과하고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자, 보세요. 이 100만 원을 B에다가 이렇게 송금을 하고 싶은데 C 계좌에 지금 100만 원이 송금이 됐을 때 그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금융기관한테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금융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왜? 누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송금인이 잘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금융기관이 이 C에게 당신 계좌에 100만 원이 잘못 입금되었으니까 아까 우리 현금 입금처럼 금융기관이 잘못했을 때처럼 그냥 이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1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B에다 넣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조심하셔가지고, 요거는 이 돈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C한테 있습니다. 근데 C에게 이제 C에게 소유권은 있지만, 자, 이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할 어떤 법률상의 권한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부당이득이 되는 겁니다. 부당이득. 그리고 자신의 돈이 아닌데도 그것을 임의로 인출해서 소비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 우리는, 자, 횡령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중요한 게, 자, 이 사람 C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금융기관이 설명을 하겠죠. 잘못 입금됐으니까 당신에게 입금된 돈은 정당하게 B에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실수를 한 거니까 그거 좀 저희에게 내어주십시오라고 양해를 구할 거고, 그때 이 사람이 승낙하면 그때서 이제 B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C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그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 다음 형사적으로 만약에 소비까지 하고 반환을 거부했다,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다, 그러면 행정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금융기관이 개입하지 않고요. A하고 C 사이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A가 C를 어떻게 용케 알아내가지고 제가 잘못된 계좌로 제 실수로 당신 계좌에다 돈을 입금했는데 정당한 소유자가 남으로 나에게 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C가 그러세요 라고 승낙을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아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분 3번에 보시면 차고 송금 시의 법률 관계 관련돼서 나오거든요. 자, 그 이전에 계좌 송금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철회 취소라는 거 요건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막연하게 좀 보시기보다는 요 부분은 특히 송금 계약이라는 것, 송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융기관에 뭘 한 겁니까? 이게 위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위임계약과 관련되는 중요한 또 어떤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역시 송금계약에도 적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두십시오. 만약에 이제 출제하시는 분이 요 좀 법에 대해서 좀 정통하신 분이나 좀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들을 낼 수 있으니까 그 1번하고 2번 관련해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계좌 송금이란 예금주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다른 영업점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주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 뭐 이 개념은 여러분 아실 거고, 따라서 계좌 송금은 자 보세요. 입금 의뢰인이 수납 금융기관에서 송금 의뢰액을 입금하면서 예금주에게 입금하여 줄 것을 위탁하고 수납 금융기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무슨 계약이다? 자, 송금은 위임 계약이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해두십시오. 그래서 송금 계약은 위임 계약이다. 우리 일반적인 예금 계약은요. 금전 소비임치 계약이죠. 그래서 송금 계약은 위임 계약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명법 관련해서는 할 때는 실명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 이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보세요. 계좌 송금은 법적 성질이 위임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위임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는 하나 정리를 해두시면 좋아요. 자, 위임. 그래서 첫 번째, 자, 보시면 위임 사무가 종료하면, 자, 반드시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위임과 관련해서. 위임 사무가 종료하면 결과를 자유기본원에 반드시 통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임 사무와 관련해서는 그 결과를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종료가 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위임계약에 가장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좀 발생하는 것죠. 그 예를 들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하고 우리 뭐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의 어떤 부동산 뭐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매매 계약 그 관련해서 의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때 만약에 그 임대인이 어떤 세입자를 받기를 원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 위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뭐 어떤 적당한 세입자를 갖다가 소문하겠죠. 그래서 어떤 계약 그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을 수락하는 임차인이 나타났을 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제 위임 계약은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결과를 반드시 위임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얼마의 계약에 이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임 계약과 관련해서는 그 결과를 위임 사무가 종료됐을 때 그 결과를 반드시 통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계좌 송금과 관련해서 좀 독특한 건데 여기 보세요. 입금 의뢰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또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해 놓아야 된다라는 거. 요거는 뭐 일반적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위임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를 하지는 않으니까. 자, 그래서 계좌 송금과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송금의 철회 취소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위임 계약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제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그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개업자 그리고 임대인과의 어떤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임대인이 자기 집에 2층에 있는 방을 새를 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빈 방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새를 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이런 조건에 내가 새를 놓기를 원하니까 세입자를 좀 찾아주세요라고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저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막 그러면 뭐 어떤 자기들이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세입자를, 적당한 세입자를 찾으려고 막 백방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그때 임대인이 그때 아들이 군대를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를 제대를 해서 그 방을 자신의 아들이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위임계약이 지금 체결은 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뭐예요? 아들이 쓰기를 원했다면 그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특별한 뭐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어떤 따로 우리가 배상을 해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거 좀 체크하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잖아요. 집을 내놨다가 막 몇 번 집을 보러 왔는데도 계약이 체결 안 됐다가 그럴 바에 그냥 내가 살게요. 그냥 그거 방 내놓은 거 그냥 걷어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 좀 종종 보곤 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좌송금도 위임계약이기 때문에 자 송금을 의뢰했다가 보낼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그 송금 업무를 완료하기 전에 이해되시죠? 송금 업무를 완료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 즉 송금계약을 철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데 요즘은 근데 그런 경우가 잘 없겠죠. 이게 뭐 송금 의뢰하고 그 수취인에게 계좌로 들어가는데 뭐 1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2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그냥 곧바로 되기 때문에 그 텀 사이에 송금 계약 자체를 뭐 처리하거나 그런 경우는 우리 뭐 찾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법리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고요. 다만 이제 문제되는 거는 우리가 잘못된 계좌에 송금을 갖다가 했다면 그럼 뭡니까? 아직 정당한 수취인에게 그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때는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된 계좌에 송금했으면 그러면 그냥 송금하는 거 다시 처리할게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 2번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위임 사무를 종료하기 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위임 사무는 사무 종료 전입니다. 사무 종료 전. 자, 일단은 언제든지 제가 객관식에서 참 좋아하는 것들이죠. 반드시 언제든지 요거는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금 계좌 송금의 경우에는 입금 기장을 마친 시점, 타전권 계좌 송금 같은 경우는 부도 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시점에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 위임 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에 위임 계약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함부로 취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 이렇게 이제 보시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지정 계좌 위에 금융기관 잘못으로 지정 계좌 이외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면 금융기관은 위임 사무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아직까지 위임 사무 종료한 게 아니죠. 금융기관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적절한 계좌, 정당한 계좌에다가 다시 송금을 해야 되니까 그럼 아직 위임 계약이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해지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십니다. 그때 위임 사무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사고임이 명백함으로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걸 막연하게 보시기보다는 정확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법리까지 해서 봐야 될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책을 그냥 읽어버리면 이 부분은 제가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런 법리들을 갖다가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이 부분에서 이런 쟁점이 있구나, 이게 왜 그렇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자, 특히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온 내용인 만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차고 송금 시 법률 관계. 자, 우리 아까 봤던 겁니다. 결론만 일단 알아둘게요. 자, 누가 이때는 송금인의 송금인의 과실로 인해서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가지고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이 됐다면 이때는 그 수취인의 동의 없이 인출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그 금원을 보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더라도 그 돈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이상 그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그렇죠. 수취인이 취득을 합니다. 이때 수취인이라는 것은 정당한 수취인 아닌 경우 있죠. 그래서 잘못 입금된 통장의 그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동의를 얻고 이제 인출을 해야지 아까처럼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우리 현금을 잘못된 통장에다가 입금한 게 하고 구분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267페이지 보시면 차고 송금액은 법적으로 누구의 예금? 수취인의 예금이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이 계좌에 들어온 원금 상당액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자 중요합니다. 수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사람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고 함부로 돈을 인출해서 쓰면 횡령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마지막 줄에 보시면 민사상 반환 의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금인은 부당이득 이게 만약에 거부하면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자 누가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 이거는 지금 송금인이 잘못한 거죠. 금융기관은 그냥 단순히 중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사자는 누구 송금인과 수취인 그렇게 보시면 송금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직 법률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보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보관을 하고 정당한 권리자가 주장할 때 그것을 내어줘야 되는데 내어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를 했다? 그럼 횡령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보시면 통장과 증서의 교부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금융기관에 우리가 통장이라든지 뭐 예금 증서라든지 그걸 들고 그다음에 비밀번호도 일체예요. 그래서 통장 그걸 들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니까 예금 주니까 돈 주세요라고 한다면 그 통장만으로 과연 예금 인출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뭐라고 되죠? 예금 통장이나 예금 증서는 뭐에 불과하다? 자 단순한 증거 증권이라는 점에 이론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거 증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뭡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뭐예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권리가 화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확정적으로 이 돈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근데 매번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면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비밀번호라든지 그런 게 일치하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어떤 선의 무과실로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때는 면책이 된다라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한 증거 증권이라는 점에 이론이 없다. 따라서 예금 통장이나 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지인이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문장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다만 자 여러분 보세요. 금융기관에 과실 없이 이런 사람들에게 예금을 지급을 했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여 면책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리가 화체된 게 아니니까 반드시 예금을 찾을 때 통장을 가지고 갈 필요 없으니까 통장을 잃어버렸거나 해가지고 아니면 통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당장 돈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 진정한 권리자임을 입증하면 통장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뭡니까? 그렇죠.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그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양도성 예금하고 그 다음에 표지엄. 자, 요거는 뭡니까? 뭐 진정한 권리자인지 아닌지 이런 건 살펴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있는 양도성 예금 증서라든지 표지엄은 이 사람 소지인에게 줘버리면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아닌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은 면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양도성 예금 증서나 표지엄은 그 성격이 유가증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서 소지자에게만 그 발행 대전 그 증권에 찍혀있는 우리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아시겠죠? 요거는 증권 소지인에게 지급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예금의 지급 업무인데 지급 업무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앞에서도 잠깐 봤나요? 자, 어쨌든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예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저기 269페이지에 보시면 그 면책 부분 있죠. 그러니까 여기 교재 자체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면책에 관련된 내용을 한 번의 내용으로 이렇게 쭉 정리하셔가지고 이게 이때 문제가 되고 그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금 지급의 법적 성질. 그럼 우리 예금 성립의 법적 성질은 금전 소비 임치 계약 했고요. 그다음에 예금 지급과 관련해서 돈 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의사의 통지입니다. 그러면 돈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돈을 주는 게 변제예요. 그러면서 예금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렇게 써.
자, 여러분들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란 말은 여러분 어려우니까 그냥 좀 암기를 그냥 하십시오. 그냥 의사의 통지 변제. 의사의 통지라는 것은 준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 원래 법률행위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필요로 하고요. 그 의사가 의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게끔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우리 최고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최고 같은 게 대표적인 또 준법률행위거든요. 최고. 그러면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돈 주세요. 언제까지 돈 주세요.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하면 이건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자신은 소멸시효 중단하려고 하는 의사는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법률적 행위를 하는데, 준법률 행위를 하는데 의사의 통지가 준법률 행위다 이렇게 보시고요. 돈 달라는 게 의사의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변제, 돈을 직접 내주는 거, 이게 예금 계약이 이제 소멸 종료합니다. 꼭 반드시 변제할 필요는 없고 변제 공탁. 그러니까 진정한 예금주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뭡니까? 공탁, 돈을 맡겨놓는 거죠. 너네들끼리 진정한 예금주를 가려가지고 그 돈을 찾아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변제 공탁.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든지 아니면 상계 같은 거. 쌤쌤이라고 그랬죠. 예금주가 100만 원 주세요 했는데 금융기관 쪽에서도 100만 원을 받을 게 있다면 우리도 너에게 100만 원 받을 게 있으니까 쌤쌤 하겠다. 그런 상계의 경우에도 예금계약의 종료 원인, 소멸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의 지급장소 관련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특히 예금의 지급장소는 저기 뒤쪽에 나오는 보험의 그 보험료, 그 지급장소하고 또 차이가 있으니까. 자, 예금 지급. 자,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금을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채권자가 와서 돈 달라고 해요? 아니면 채무자가 돈을 가지고 가서 채권자에게 돈을 주는 겁니까? 우리 그냥 일반적인 경우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는 채권자가 누구예요? 예금주죠.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가 채무자인 금융기관에 가서 돈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심 채무다. 주심.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갚을 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서 돈을 갚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경우 보통 지명채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명채권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돈을 지참해서 채권자에게 간다 해서 우리 지참채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예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주심채무, 그래서 우리 채권자인 예금주가 직접 가서 돈을 수령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구를 하고요. 돈을 수령해야 된다라는 거. 나중에 우리 뒤쪽에 가면 보험계약 같은 경우는 보험료 관련해서는 지참채무다라는 것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금의 지급 관련된 장소 관련해서 지명채권 원칙적으로 지참채무가 원칙. 그러나 예금채권은 주심채무다. 누가? 채권자인 예금주가 채무자인 금융기관에 나와서 이를 수령한다는 점에서 주심채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금거래 기본약관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주심채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무기명 예금을 지급해야 될 장소는 원칙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계좌 개설 영업적. 그러니까 우리 거래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의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예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기한에 정함이 없는 예금 같은 경우는 언제라도 여러분들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한에 정함이 있는 그 예금 같은 경우 가령 예치식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적립식 예금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때요? 기한이 지난다고 무조건 금융기관이 돈을 줘야 되는 건 아니고 기한이 도래하고 예금주의 청구가 있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청구가 있는데 그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 채무 불이행 책임이 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기한 만료가 오늘이 4월 이제 19일인가요? 4월 20일. 자,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이면 4월 20일이 그 기한 만기일입니다. 그러면 4월 20일이 지나고 4월 21일이 됐는데도 금융기관에서 그 예금주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 책임이 되지 않아요? 언제 채무 불이행 책임이 된다고요? 기한이 도래하고 예금주가 가서 직접 내 만기가 됐으니까 그때 우리 약정한 금액을 돌려주세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았을 때 그때 채무 불이행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금주에 청구가 있는 때만이라고 그렇게 좀 음영 표시를 했잖아요. 그런 거 좀 잘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예금의 지급과 면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자, 예금의 지급.
그러니까 면책. 자, 면책의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면책이라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으로서는 책임을 면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량 신속적인 어떤 금융거래에 있어서 물론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면밀히 조사하는 게 금융기관의 주의 의무이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매번 올 때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일일이 확인하고 하면은 다른 업무를 보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대량적이고 신속을 요하는 이런 금융거래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에 부합한다면 금융기관에서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면책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양도성 예금 정서 같은 유가증권은 우리 아까 표지엄과 양도성 예금 정서에게는 그 정서의 소지인에게, 그 정서의 소지인에게 지급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소지인에게만 지급한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뭐 면책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우리 그 세 번째 이제 단락 보시면, 그런데 예금 거래는 대량적이고 반복적이므로 금융기관은 일일이 그 청구자가 진정한 예금주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면 신속한 예금 업무 처리는 불가능. 따라서 이런 것들을 둡니다. 특히 이제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라고 보죠. 준점유자라는 것은 그 예금 채권에 대한 준점유자라는 말은 외형상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 대표적인 게 뭡니까? 통장 들고 온 친구들 있죠. 통장 자체는 여러분 아까 통장만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채권의 준점유자는 될 수 있습니다. 통장 소지는요. 그래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상간습, 뭐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면책 요건 등등을 구비한 경우에 이를 수령한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금융기관은 면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민법에 나와 있어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아까 예금통장 소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금통장을 가진 사람은 외형상 뭡니까?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령 그 사람이 무권리자를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비밀번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로 그런 사람을 정당한 권리자로 믿었다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거래에서는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장도 확인했고 비밀번호도 일치하는 그런 경우 그러면 완전히 외관을 갖췄죠. 그런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도 면책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절도범들이 있죠. 절도범도 채권의 준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통장 들고 오고요. 그 도장도 들고 오고요. 나중에 비밀번호도 일치했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믿을 수 있잖아요. 뭐 시골 같은 데야 그 예금주가 무슨 이에 뭐 김씨 할아버지, 이씨 할머니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이런 도시에서는 이런만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를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약관상의 면책 규정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출 증거 보시면 민법의 이론을 구체화하여 예금 통장 증서를 소지하고 인감 서명이 일치하고 비밀번호 일치하면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선의 무엇이요? 이런 요건들 다 갖춰야 돼요. 그러면 면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면책 요건과 관련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채권의 준점유자. 두 번째는요,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할 것. 그래서 우리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 뭐 인감, 서명 같은 걸 추가로 할 수 있고 또 둘 다 할 수도 있고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좀 보시고 세 번째 비밀번호 일치, 네 번째 금융기관의 선의 무과실. 자, 근데 선의라는 말은 좀 잘 기억하십시오. 선의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법학에서 선의라는 거는 모르는 걸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가짜 예금주인 걸 몰랐다면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선의랑은 일반적으로 모르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예금의 지급과 관련해서 선의는 단순히 모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믿은 것, 그걸 우리가 진정한 권리자라고 적극적으로 믿은 것, 그게 바로 선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1번 보시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예금통장 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자, 뭐 또 통장 비밀번호, 그다음에 인장, 서명 등을 일치한 자 이렇게 봤는데 특히 여기 굵은 것이 보세요. 표현 상속인, 그다음에 전부 채권자, 추심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뭐 다른 거는 둘째치더라도 표현 상속인이란 말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거든요. 실제 상속인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상속인이 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을 때 금융기관으로서는 통장이 없더라도 그 사람에게 예금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보시면 여러분들 노부부가 계셨는데 노부부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그 조카가 나중에 뭐 장례도 치르고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도 치르고 그랬는데 노부께서 통장이 어딘지 모르니까 일단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유일한 혈육이고 그러니까 조카한테 돈을 갖다가 그렇게 내어줍니다. 이금을 통장이 없더라도 그렇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아들이 자기 먼 나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당사자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럴 때는 외관상 뭡니까? 아, 이 사람이 이 노부부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조카가 유일한 혈육으로서 진정한 상속인이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만한 그런 외관이 있다면 비록 통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내어주더라도 면책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전부 채권자, 추심 채권자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금 통장 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이 선의 무과실이면 면책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절도범도 역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우리 뭐 농촌 같은 데 싹쓸이범들 있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기 보면 막 비밀번호도 적어 놓으시고 통장 앞에다가 보통 1111, 1234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도장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훔쳐다가 막 싹쓸이로 해가지고 금융기관 같은데 예금을 청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막 금융기관에서 막 면책 주장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울고 막 하는 그런 뉴스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게 금융기관이 면책되면요, 이거는 당사자들끼리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도난을 당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절도범에 대해서 내 돈 내놔라고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럴 때는 좀 더 주의 업무를 좀 더 해야 되겠죠. 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 또는 서명. 그래서 요즘 쟁점은 인감은 뭐다? 이때는 신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숙련된 자, 인감을 갖다가 신고를 했다는 것은 예금 지급할 때 좀 신중해 주세요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인감을 숙련된 금융기관 직원이 봐야 되고 비교 대조해가지고 확인을 했다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뭐 필적 감정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무슨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필적 감정까지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숙련된 금융기관 종사자가 와서 면밀하게 보고 이 인감이 일치하는구나라고 한다면 나중에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도 면책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명 대조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더 완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 이제 입사한 신입 사원 정도라도 그러니까 숙련되지 않은 그런 뭐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 일반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서명이 일치한다 그렇게 인정하고 돈을 내어줬다면 면책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 일치. 금융기관이 선의 무과실이라고 됐을 때 아까 이때 선의는 단순히 몰랐다는 거, 알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믿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쪽 보시면 정당한 예금주에 의한 청구인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사안사안마다 잘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면책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예금주 본인에게만 지급하겠다는 특약이 있다. 그러면 통장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 일치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특약을 맺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아니라면 뭡니까?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지만이 면책이 가능하고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경우처럼 통장 가지고 있고 서명 일치하고 비밀번호 일치하고 자기가 몰랐다 과실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과실이 없다고 보기 힘들죠. 본인에게만 지급하겠다는 특약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되기 힘들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가 예금 청구소가 정정된 경우입니다. 요즘이야 예금 청구소 같은 거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금융기관에 돈을 찾기 위해서는 예금 청구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찾는 사람 이름, 예금주 이름, 그 다음에 비밀번호, 도장도 찍고 해가지고 통장이랑 같이 끼워서 주면은 금융기관 직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줍니다. 근데 예금 청구서라는 게 제가 어릴 때 생각해봐도 어려웠어요. 금액 같은 것도 우리 아라비아 숫자로 글자를 이렇게 금액을 쓰는 게 아니라 금액 8만 원, 뭐 8만 5천 원 이렇게 한글로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틀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틀려가지고 그걸 갖다 옆에다가 두고 또 새로운 걸 꺼내가지고 막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장하고 비밀번호 써있는 그 예금 청구서를 옆에 사람이 가져와다가 거기다가 뭐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를 정정해가지고 그렇게 썼을 때 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금융기관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예금 청구서는 정정하지 말고 새로이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정분이 있다. 그러면 이때 정정분에 대해서 예금을 지급했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책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한부 예금의 중도 해지 이런 경우. 자,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당사자의 의사는 뭡니까? 약정된 기한만큼을 찾겠다는 의사거든요. 근데 사람이 기한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해지하겠다 그러면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겠죠.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검토해봐야 되고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고요. 본인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통장 뭐 그 정도의 통장이나 비밀번호 확인만으로 면책되기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의사 확인해라. 그 다음에 사고신고 여부 등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홈뱅킹에 의한 자금 이체 신청의 경우라고 되는데 판례 하나 보시면 되죠. 판례 같은 경우는 자 자금을 폰뱅킹에서 자금을 이체한 경우뿐만 아니라 폰뱅킹을 등록할 시점. 그러니까 폰뱅킹 등록할 시점이 여기 등록 시점이고요. 등록. 여기는 이체 시점이죠. 이거 두 개 다 고려하라 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 위주로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편의지급이 있네요. 자, 편의지급. 그러니까 원래는 편의지급이라는 거는 통장 안 가지고 온 사람한테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이니까 그냥 돈을 내어주는 경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편의를 봐준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바빠가지고 통장을 안 가지고 왔는데 내 그 계좌에서 돈 좀 인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종업원이 왔어요. 종업원. 사장님의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게 아니면 회사에 돈을 인출하려고 할 때 이때는 뭡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는 아무리 그 종업원이 회사에 돈을 많이 찾으러 온 종업원이나 하더라도 이때는 편의 지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종업원이 자신의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 당신의 종업원 아르바이트생이 예금을 찾으러 왔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준 다음에 내어줘야지만 면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과다지급 관련해서 자 과다지급.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그다음에 뭐 여기 점유탈면 횡령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면밀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자 제가 돈을 100만 원을 찾았어요. 100만 원 주세요라고 했는데 금융기관이 돈을 잘못 세활해 가지고 그게 200만 원 좀 너무 큰가요? 한 150만 원 정도 그런 돈이 그렇게 나에게 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럼 뭡니까? 그 50만 원에 대해서는 통장에도 100만 원 인출됐다고 찍혔거든요. 그러면 그 5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우리 잘못으로 너에게 돈이 50만 원 더 갔으니까 그거 돌려주세요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또한 그걸 갖다 많이 쓸 경우에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세요. 자, 이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인데 자, 대법원 판례 입장에서 자, 취득 당시에 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안 경우입니다. 자, 취득 당시 안 경우라고 할게요. 취득 당시 안 경우. 그러니까 자 돈을 갖다가 사려는 거를 금융기관 직원이 돈을 사는 걸 봤는데 나는 100만 원을 분명히 요구했는데 150만 원을 돈을 딱 세면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을 제가 알았죠. 그러면은 우리 법률상 50만 원이 지금 더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지 의무에 위반해서 묵비하는 거 이것도 이제 기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취득 당시에 한 경우에 사기죄 이렇게 보고 싶다. 우리 대법. 그래서 우리 잔돈 거스름돈과 관련되는 그런 판례인데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150만 원이 지급된지 몰랐어요. 근데 집에 와서 돈을 확인해 보니까 그제서야 50만 원이 초과 지급됐네. 에이 나한테 맞는 거 그냥 써버리지. 그때 이제 뭐가 된다고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273페이지 보시면 그 기출문제 볼게요. 1번 예금계약은 소비대차계약 아니죠. 우리 앞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2번 양도성 예금 정서는 점유자에게 지급하면 정당한 권리자 여부에 관계없이 면책 맞죠. 3번 점의 수금의 경우 지점장은 영업점에 들어와 수납직원에 넘겨주고 수납직원 일을 확인할 때 이건 일반적인 수납직원이고 지점장이나 우체국장 같은 경우는 그 점에서 받아서 확인할 때 그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공동대표 포괄 위임은 안 되고요. 개별적 위임만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4번도 틀렸네요. 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